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며 저는 사업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남달랐던 사연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졌지만 일평생 혼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예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네요. 특히나 제가 살던 곳은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면 사돈의 팔촌까지 누구인지 다 아는 그런 조그만 시골 읍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자의 사정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푸짐한 안주거리였지요. 제 어머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양조장을 운영해서 시골이었지만 부족할 것 없이 자랐습니다. 마을에서도 외할아버지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유지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태어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어린 어머니가 걱정되어 손수 키우시며 재혼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고명딸이라 외할아버지와 오빠들로부터 귀여움과 사랑을 되찾이하며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앞날을 위해 서울로 유학 보내며 가르쳤지요. 그런 어머니가 대학을 들어간 후 학업을 덜 마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부른 상태로 들어오니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냐 대체. 이러려고 내가 널 서울로 보낸 줄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곱게만 길렀건만 어떻게 이렇게 네가 부모 가슴에 어떤 자식이야? 사는 곳은 알고 있는 거지? 도대체 뱃속 아기 애비가 누구야? 당장 말하지 못해? 그만해요. 일단 차근차근 내 말 좀 들어보자. 가족들이 다들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아빠와 오빠들 얘기 잘 듣고 우리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 우리는 네 편이야.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죄송해요.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외할아버지,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의 성화에도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제가 태어날 때까지 아버지에 대해 이런 반고도 없었습니다. 마을 분위기상 양조장 집 처녀가 애를 뵈서 낳았다는 소리가 인근에 쫙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상심이 커져 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차분하면서도 이성적인 작은 외삼촌은 보다 못해 서울로 올라가 후소문하며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기거했던 하숙집과 학교를 줄서시고 다니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을 찾으러 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외삼촌들은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도 못하고 임신해서 누구보다도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의 배는 점점 불러와 출산이 임박해지며 외할아버지의 시름 또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한겨울 어느 날 저를 낳았어요. 저는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한숨, 외삼촌들과 외할아버지의 시름 속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미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더 정들기 전에 단단히 맘먹고 보내도록 하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야. 고집 피운들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너 잘 생각해야 돼. 라며 외삼촌이 다가오며 어떻게든 어머니 품 안에 저를 빼앗으려 하자 어머니는 온몸을 다해 저를 안 뺏기려고 이를 악물고 악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건들지 마. 아무도 내 새끼한테 손댈 수 없어. 다 태어난 애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엄마하고 생리별을 해야 하는데?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 지킬 거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키울 테니 아무도 내게서 아들을 빼앗아갈 수 없어.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끔찍이 아꼈던 외삼촌들은 저를 보육원에 보내고 어머니를 새 출발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울고불며 매달리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해 저는 다행히도 어머니 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낳고 난 이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로 심해지자 스스로 집안의 수치로 여긴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나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된 어머니는 살아가는 데 마땅한 기술이나 능력이 되지 않고 어린 저도 있어 대학가 근처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난생 처음 하는 식당 일이라 많이 서툴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한 덕에 식당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어린 저를 돌볼 수 있었지요. 제가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 만큼 자랐어도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언뜻 내비치는 어머니의 언행 속에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를 아예 입에 대지 못합니다.
사과만 먹으면 목 안이 간질간질해져서 통통 붓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사과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를 보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쩜 그 사람이랑 이렇게 똑같을까? 그이도 사과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혈기왕성했던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밤 늦게까지 노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한 친구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넌 한 번도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 안 하더라. 어떤 분이신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앞집, 뒷집으로 살며 함께 보고 자라온 사이라 그런 질문은 우리 사이에서는 금기시 되었지요. 그러나 호기심이 이미 의리를 앞선 상태라 저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이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그만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너네 엄마나 너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친구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야 했어요. 다친 애는 괜찮은가요? 우리 애가 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친 애 부모님께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다행히 저를 용서해 주셔서 크게 벌은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친구 집에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한 일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대들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잘못 안 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제게 말을 안 해주세요? 진짜로 아버지가 우리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제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먹먹한 얼굴로 한동안 할 말을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깊은 한숨과 함께 저희 얼굴을 감싸주면서 미안하고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운 미래에 본인의 슬픈 운명을 예감이라도 하듯 침대 옆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고급 시계에 낡은 가죽줄이 달린 것이더군요. 시계 안에는 짜맞춘 듯 JW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시계를 받아들었고 어머니는 당부하듯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잘 갖고 있어. 기회가 된다면 조금만 네가 모든 걸 이해할 나이가 오면 너희 아버지에 대해 모든 걸 말해줄게. 지금은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거든. 거울을 한번 보렴. 너처럼 늠름하고 잘생기고 총명하셨지. 너는 엄마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너 자신한테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저는 어린 맘에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 저는 어머니가 준 시계를 받아들고 그때부터 했습니다. 낡은 시계였지만 딱 봐도 고급진 것이었고 JW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후부터 저의 방황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사단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께서 방 안에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어요. 식당에도 안 나가시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니 제 속에서 뭔가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책가방을 내동댕이 친 채 얼른 어머니께 등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얼른 제게 업혀요. 얼른 병원에 가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다. 이렇게 좀 쉬고 나면 좋아질 거야. 걱정 말고 오늘 저녁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지? 엄마가 오늘은 좀 힘이 붙여 쉬고 싶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 주렴.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는 자식밥 못 챙겨 먹을까 걱정해 주셨고 기운 하나 없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그동안 속썩인 게 죄송하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밤새 끙끙 앓으시는 것이 제 어린 생각에도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몇 개월 뒤 식당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잦은 고통을 이기지 못했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야 말았던 거죠. 보호자가 있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는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외삼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4년 만에 형제의 해우였습니다. 혜주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산 거냐?
이 지경이 된 후에야 연락을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미련한 거사.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그냥 모두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떠났던 건데. 지금에서야 염치 없이 연락드려서 미안해요, 오빠.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달려온 두 분 외삼촌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난 후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가가 붉어지셨지요. 거칠어진 손마디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어머니의 외양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들은 먹먹한 심정으로 심각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그 몹쓸 병이 해주에게까지 유전이 되다니. 마지막까지 어머니 모습이랑 비슷한 게 대체 어쩌면 좋냐.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었던 녀석이 집 팔자 지가 꼬더니만 이대로 떠나가면 대체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보라고. 나쁜 녀석 같으니.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같은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일종의 목의 질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분 외삼촌들의 얼굴이 어두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희귀 질환이었던 탓에 수술하고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데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로 인해서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사셨는지 그간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으며 그리워하셨던지 마지막까지 막내딸 이름을 부르며 한많은 삶을 마감하셨던 얘기를 들은 후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더 나빠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음 정리를 하는 듯 쓸쓸하게 저를 보고 아껴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니. 어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마지막까지 또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죽은 뒤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너희 아버지도 너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너의 손목이 차여진 시계를 가지고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 보여주면 아마 너를 알아보실 거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누군가요? 네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김. 라고 말씀하시며 울컥 각초를 하셨고 이내 힘겨운 숨을 다 몰아내신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짧았다면 짧은 생을 마감하신 후 눈을 감지 못한 채 저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못 들은 것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어요. 다만 더 이상 어머니를 마중하러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던 외삼촌들도 불쌍하고 가련한 내 동생을 찾으시고 슬픔을 토해내면서 감지 못한 어머니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한참이나 방황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끝까지 듣지 못한 아버지의 김이라는 성 외에 이름과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 못지않게 한많은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학생이었던 저는 양조장을 운영하시는 큰 외삼촌 댁에 가서 미운 오리 새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정이 없던 큰 외삼촌과는 달리 큰 외숙모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잘 돌봐주셨어요. 외숙모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슬아의 아이가 없었기에 저를 더 그렇게 챙겨주는지도 모릅니다. 철달아 옷을 사주고 용돈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다 큰 외삼촌에게 들켜 큰 외숙모가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 게 어딘데 뭐하러 저런 자식 챙겨. 저 자식이 우리 해주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다 들키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그러지 좀 마요. 어린애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어른들의 잘못을 애한테 몰아붙이면 아가씨 잃은 당신 마음이 나아져요? 외숙모는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고 반면 외삼촌은 어머니가 힘겨운 삶을 살다 돌아가신 게 모두 제 탓이라 여겼는지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외숙모는 저를 진심으로 자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외숙모가 술을 빚는 양조장의 일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돕고자 했죠. 덕분에 그곳에서 저는 술을 만드는 기술을 어설프게나마 익힐 수 있었습니다. 큰 외숙모의 진심이 전해져서 그랬는지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큰 외숙모를 잘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외숙모를 찾았고 의논 드렸습니다. 아마도 외숙모가 없었으면 전 벌써 엇나가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과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되었지요. 남은 돈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독립할 만큼의 자금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부터 쭉 혼자 외숙모가 그리워서 내려가면 갈 때마다 외숙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에 비해 큰 외삼촌은 여전히 싸늘했기에 외숙모는 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반찬 한가득과 과일을 잔뜩 짐지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반찬에서 한 번씩 찾아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못 가니까 온 김에 많이 먹거라. 아휴, 딱한 것.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머리 쏙 들어갔네. 그래도 외숙모 덕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의미는 찾았던 셈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으며 직장도 구했습니다. 큰 외숙모는 저를 여전히 아기 대하듯 챙기며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딱히 사귀는 사람도 없어 결혼은 미뤄두기로 했는데 큰 외숙모는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딸을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이었던지 연이 닿지 않았는데 외숙모는 툴툴거리더라고요. 내 조카가 얼마나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여자들이 다 눈이 먼 것 같아. 내가 더 좋은 신부감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봐. 네가 좋은 여자랑 가정 이루고 잘 살아야지 하늘에 계신 네 엄마도 마음이 좀 편하질 않겠니? 그리고 나도 그래야 네 걱정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외숙모의 진심 어린 말과 달리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녀들과 결정적으로 맺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다 엎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버지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시계 단서만으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라는 것과 시계에 새겨진 JW 이니셜, 이게 아버지를 찾는 단서의 전부였죠. 수년간 돈을 쓰면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저도 슬슬 단념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없었던 아버지, 이제라도 찾으면 뭐하나 싶고 괜히 아버지 찾아 나만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일부러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 안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삶에 대한 목표가 결혼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저의 관심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옮겨졌습니다. 적은 월급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밤낮으로 공부해가면서 투자했는데 운이 따랐던지 한동안 재미도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무리한 투자로 모든 걸 잃고 말았지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한 그 시절 너무 괴로워서 저는 매일매일 술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니던 회사까지 도망치듯 그만두며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시세가 되었죠. 상황을 모면할 자신이 없어 일단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저는 꾸역꾸역 그 집고를 해가며 살게 되었는데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 보니 무작정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삶의 막다른 길에서 결정된 시골행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 들어간 시골은 저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었어요. 가까운 마을과도 한참 떨어져 있었고 예전 화전민들이 거처했던 그런 곳 같았습니다. 이웃이라고는 옆집이 전부였던 곳인데 옆집에 가려 해도 빙 돌아서 한참 걸어가야 했네요. 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쌀과 당장 먹을 것을 샀고 일단 빚쟁이들은 따돌렸으나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어느 절에 계시는 스님이 한 번씩 오셔서 지내고 가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제 후줄근한 몰골을 보면서도 종교인답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차 한 잔 마시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인연인데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법이죠. 이렇듯 차 한 잔을 마시자는 스님의 초대에 응해 가보니 옆집 역시 단촐하게 짝이 없더군요. 빈손으로 가기 못해 드릴 만한 것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게 있을 리 만무했죠. 다만 가방 속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술이 있었습니다. 과거 외숙모를 도와 양조장에서 술을 빚던 일 덕분에 제가 마실 술은 직접 빚어서 먹고는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로나마 때우려고 들고 갔습니다. 스님, 마땅히 가져올 게 없어 제가 손수 빚은 청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스님께 무리한 선물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혹여나 제가 마시지 않더라도 이 귀한 술을 다른 분에게 선물해도 괜찮겠습니까, 조사님?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빚은 술이 입맛에 맞으시다면 재료값만 주면
제가 직접 담가드리겠다는 빈말도 집어넣었죠. 스님은 고깝게 듣지 않으며 크게 웃고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님과 인연이 되었어요. 스님은 제 처지를 알았던지 오다 가다 식량이 떨어질 때쯤 귀신같이 알고서 쌀과 반찬 등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먹을 복이 많았던지 예전엔 어머니가 챙겨주시고 그 다음 외숙모, 이제는 스님까지 챙겨주니 부모복은 없지만 식복 하나는 끝내주게 있다 싶었습니다. 그곳이 한적한 곳이라 좋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이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언감생심 돈 좀 꿔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허투루 들으셨는지 별 반응이 없으셨지만 다음날 제 문 앞에는 10만 원이 담겨진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큰 외삼촌 집에 있으며 어깨 너머로 배웠던 막걸리를 빚다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10만 원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고조리서를 뒤져가며 여러 종류의 술을 연구하고 빚다 보니 제 속에 꺼져 있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저도 인근 마을 노인들처럼 술을 가지고 장에 나가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번 돈으로 또 다른 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돈푼이나마 모아서 스님에게 10만 원을 돌려드렸고 나름 빚쟁이 신분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고 있을 때 제 삶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장에 내다 팔던 가양주를 우연찮게 그 지역 축제 담당 관련자가 마셔보는 일이 있었는데 제 인생을 바꿔줄 제안을 했던 거죠. 선생님 술맛이 다채롭고 깊은 게 좋은 편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역 축제에 빚으신 술을 선보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좋은 소식인지라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날 당일 부스 하나를 얻어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했는데 없어서 못 팔 지경에 이르렀지요. 많은 양의 예약 주문까지 받은 저는 한동안 술을 빚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역 축제가 끝나고 주문받은 술을 빚으며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의 스님도 잠시 발길을 끊으시다가 몇 개월 만에 오셨지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저를 찾더니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 술이 뭔가 행운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지 또 술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때 선물 받은 전통주를 제가 몸담고 있는 절에 자주 오는 처사님께 선물 드렸답니다. 그런데 드셔보시고는 술을 직접 빚으신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셨어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며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한가해도 기꺼이 가보겠지만 저 역시 술에 관련된 주문을 잔뜩 받았던지라 잠시도 딴청을 피울 새가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물러날 줄만 알았는데 스님은 다시 한번 제게 청하더군요. 그분은 앓고 계신 지병이 있으신데 처사님이 주신 술을 드시고 한동안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뵙고 싶다고 간청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너무 바쁘시다 하면 모레쯤 이곳에 모시고 올 테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하셨고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 후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빚은 술로 그분의 몸이 좋아졌다고 하니 술이 아닌 약주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보람되더라고요. 며칠 후 스님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연락에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찾아뵈러 나갔습니다. 스님 저 왔습니다. 안에 계신가요? 몇 번을 불러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 잠시 출타한 것 같아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고 열리더군요.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고통 어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제 말을 듣고 반응하듯 기척이 느껴져 저는 불안한 예감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백발의 노인이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순간 예전의 병상에서 힘겨워하셨던 어머니를 떠올려 앞뒤 가리지 않고 얼른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는데 그곳을 보니 약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다 달라는 표현인 것 같아 얼른 약과 물을 입에 털어 넣어 드렸습니다. 노인은 약을 삼킨 뒤 정신이 들었는지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더군요. 가슴을 움켜쥐었던 손에서도 힘이 빠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쪽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리고서 몸을 추스르며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노인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안심시켜주기 위해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뒤통수에서 제게 시선을 떼지 않았던지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스님이 돌아왔는지 기척이 들렸습니다. 스님은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기분 좋게 웃으셨습니다. 손에는 뭘 사왔는지 장바구니가 잔뜩 두둑하니 있더라고요. 서로 인사들 좀 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어 장만해 왔습니다. 과일들이 아주 신선하고 좋더군요. 제가 좀 준비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며 장바온 것을 주섬주섬 챙긴 스님이 과일을 내어왔습니다. 그때 사이에 안에 있던 노인이 밖으로 나왔고 힘껏 기지개를 피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고통스러워 보이는 얼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저와 그분에게 깎아온 과일을 권유했습니다만 계속 사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사과를 먹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스님보다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살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만. 나도 같은 이유로 사과를 못 먹지.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놈의 알레르기 때문에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사과 근처에도 못 가요. 모르고 잘못 먹으면 병원 신세 지고 난리가 나거든. 사과 못 먹는 분들이 흔치 않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 다 모이셨는지 거기다 하필 저는 오늘 사과만 사왔네요. 스님의 명쾌한 정리에 같이 따라 웃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노인은 사과 일로 조금이나마 경기를 풀었던지 저 덕분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듭 제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끝에 제가 봤던 본인의 가슴 통증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름의 사연이 있다면 말을 터놓더군요. 우리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이었지. 그러나 그 예전 바뀐 정권에 의해 하루아침 거리에 나가게 되자 젊은 혈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 부조리함에 맞서 투쟁했어. 그때부터 지울 수 없는 병을 얻었지만 그 병을 더욱 악화시킨 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더욱 심해진 걸세. 네?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노인의 예기치 못한 로맨틱한 말에 실수가 터졌고 노인은 제 맘을 눈치챈 듯 덩달아 웃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과거 청산으로 인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읽어놓았던 기업을 일부 돌려받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며 얻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가슴병이 도지더군. 그런데 자네가 빚은 술을 먹고 가슴 통증이 완화되어 찾게 된 거야. 생각해보니 여러 번 신세를 지게 되는구만. 그것도 고맙네. 저는 그 얘기를 듣자 오히려 제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빚은 술로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이 들었으니 말입니다. 다음날 노인은 저를 친숙하게 대하며 제가 술 빚는 것을 구경하며 돕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많이 받은 주문 탓에 손이 모자랐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제가 더 반색했습니다. 나름 한 기업의 오너라는 분께서 굳은 일을 마다 않고 해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보잘것없는 저를 존중해주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며칠 걸려 했어야 할 일을 도와준 덕분에 정말 빨리 할 수 있었지요. 고두밥에 노력을 넣고 치댄 밑술을 항아리에 다 담고 품온을 유지하려 이불을 덮어 두었습니다. 술 항아리가 많아 덮어야 할 이불이 모자라 제가 덮고 자던 이불도 동원되었지요. 회장님 덕분에 주문량을 다 맞추게 되었네요. 오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불만 좀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을 다 들은 노인은 제 방으로 이불을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방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불을 들고 나오는 순간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정지된 화면인 듯 노인이 어딘가를 향해 미동 없이 시선을 떼지 않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을 두어 번 불렀으나 응답이 없어 다가갔고 그는 책상 위 어지러져 놓인 책들의 시선을 못 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그는 제 말에 번쩍 정신이 들고는 무심결에 쳐다보았고 매번 느긋했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들고 나가려던 이불을 내려놓고 이끌리듯 책상 위로 다가섰지요. 노인이 잊지 못하는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손목시계를 떨리는 손으로 보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유품인지라
누구에게 함부로 다루게 할 수 없어 한 걸음에 달려가 손목시계를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알만하신 분이 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만지십니까?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제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계 대체 어디서 난 거요? 이건 저희 어머님 유품이에요.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 찾으라고 준 물건인데 뭐 아무튼 저도 나름 회장님 못지않게 사연이 많은 놈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이 바빠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라며 저는 이불을 가져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흘렀지만 망연자실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 노인이었네요.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는 마치 어떠한 것에 꽂혀 그 인과관계를 찾으러 다니느라 시공간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조각이 맞춰지자 노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일렁이는 듯했죠. 바보같이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한참이 지나도 노인이 나오지 않아 저는 처음 봤을 그때처럼 노인이 쓰러져 있을까봐 제 일을 멈추고 제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달리 심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망이질하며 멈추질 않았지요. 노인은 무사했고 공허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시계를 내게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겠나? 부탁함세.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왜 그러냐고 그건 제게 소중한 물건이라 낯선 이한테 꺼내줄 수 없다고 하니 그답지 않게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실해 보였고 애처로워 보여 저는 원하는 대로 주머니에 있던 어머니의 유품 시계를 다시 상에 꺼내 놓았고 그는 늘 간직하던 어머니 유품과 저를 번갈아 보며 손에 꼭 쥐고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그런 노인이 답답할 노릇이었죠. 최 선생, 이제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그 손목시계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소? 아까 얼핏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찾으라고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이오. 네, 그건 저희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말씀대로 그걸로 아버지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돈만 날리고 의미 없는 세월만 보냈죠. 이제 포기했어요. 보면 맘만 아프고 미련만 생길 것 같아 진작 처분하려고 했는데 차마 어머니 유품이라 또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중한 물건이긴 하지만 이 애물단지를 달고만 다니는 중입니다. 혹시 모친의 성함이 최혜주입니까? 옛날에 양조장 하던 집 사랑받던 막내딸인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일순간 등골이 쎄해져 온몸에 전율이 흘렸고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감정에 휩싸여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그와 저는 일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이끌리듯 바라보았고 노인은 한동안 오열을 한 후 벙써 있는 제 얼굴을 만지고는 제가 평생을 갈망하고 듣고 봤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다니 설마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너를 낳은 줄은 몰랐다. 지독하게 서로를 사랑했던 젊은 날에 내 곁을 떠난 너희 엄마를 찾기 위해서 나 또한 최선을 다했어. 이것만은 진심으로 믿어주길 바란다. 비록 다른 사람과 가정을 가진 와중에서도 내 가슴속엔 평생을 그 사람을 못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았더라면 너에게까지 죄짓지는 않았을걸.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노인의 품속에 계속 안겨 있었습니다. 제 나이 40 가까이 되도록 실체 없는 그리움 때문에 힘겨워할 때 저를 괴롭힌 그 실체를 마주하니 제 안에 모든 것이 풀어헤쳐지는 듯했지요. 아직도 그때의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제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부자상봉에 오열하는 와중에서도 고생만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웠지요. 이 순간의 기적을 못 본 어머니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아버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셨습니다. 80년대 혼란했던 시절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쫓기던 아버지가 어느 집으로 숨어 들어간 곳은 어머니가 서울에서 유학 시절을 보냈을 때 기거했던 하숙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상처 입은 아버지를 보고 기겁했던 어머니는 우선 사람만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버지도 어머니에 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여나 서로의 신상을 알게 되면 잘못될 것을 알았기에 암묵적으로 그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하숙방에 숨어든 아버지는 어머니 덕택에 상처가 암으로 은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치료해주면서 아버지가 싫지 않았고 이미 어머니의 고운 모습과 마음에 넋이 나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청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두 사람은 앞날을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차고 있던 시계를 건네며 시계의 시간을 멈춘 후 꼭 다시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잠복 중이었던 형사에게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아버지는 통탄스러워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몰랐어. 후에 시국이 바뀌어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 너희 어머니가 머물던 집을 찾아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행적을 쫓지 못했고 그녀를 놓치고야 말았지. 그게 내 천추의 한이로구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을 무단히 했지만 그 흔적은 아버지 가슴에만 남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떠난 후였으니 그것도 참 허무하더라고요. 인연이란 놈은 왜 당시 두 분을 닿지 않게 했던 걸까? 모든 걸 다 포기할 때쯤에 왜 내게 아버지란 인연을 다시 맺게 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운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 피부치라는 것이 묘한 건지 어머니의 선물이라 여기며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 상수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술 한 잔 올리시고 늦게나마 해요하신 것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한참을 앉아 계시며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려. 내가 당신을 만난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고왔던 당신이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우리 자식을 지켜내서 이렇게나마 만나는구려. 자식을 먼저 만났으니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늦지 않게 찾아가겠소. 아버지는 어머니 혼자 두고 쉽게 발걸음이 돌아서질 않았는지 어머니의 산소를 내려오며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외삼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외삼촌들을 만난 아버지는 그분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놀란 외삼촌들도 맞절을 했고요. 아버지는 자신을 소개하며 저를 돌봐준 지난 세월에 감사했습니다. 외삼촌들은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나 큰 외숙모님만큼은 그 순간 저를 축복하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네가 일이 잘 될 줄 알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고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 아버지한테 다하길 바란다. 아버지가 외삼촌들을 만나고 난 후 외삼촌들이 저를 찾아와 그동안 무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봐서 두 분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만든 약주로 가슴 통증을 이겨내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약속한 것이 생각나셨는지 잠자듯 평안하게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저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복잡해진 것까지 사연에 읊진 않겠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서로 아버지의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 유산을 적지 않게 받았고 그걸로 빚을 해결한 후 현재는 주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전통주도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고 있고 저는 그 덕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네요. 더불어 저를 이해해주는 어머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외숙모의 수건이던 가정을 이뤄 제 아이들을 자주 보여주며 찾아뵙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못다한 사랑을 이루며 행복하실 거라 여기고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무용담 같은